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한국의 공포썰 중 하나를 경험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저 무서운 이야기일 뿐 실제 사건이 아님을 명심해 주세요. 어느 날 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산속에 있는 작은 펜션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곳은 서울에서 몇 시간 떨어진 한적한 지역에 위치해 있었고 주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말을 맞아 우리 모두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고 이곳은 완벽한 도피처였습니다. 펜션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어 어둠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친절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조금 불안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 방을 배정받아 짐을 풀었습니다. 펜션은 아담하고 아늑했고 주변에 있는 무성한 나무들 덕에 아주 조용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우리는 농담을 주고받고 오랜만에 피곤한 일상에서 벗어난 기분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전기가 나가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당황했지만 시골이라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초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였습니다. 우리는 인기척에 긴장했고 친구 중 하나가 용기를 내어 문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혹시 주인 아저씨가 전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왔나 했지만 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분이 찜찜했지만 다른 친구들이 놀려대며 괜한 기우라고 웃어 넘겼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인 아저씨에게 전화를 걸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전화는 전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이 커질 무렵 우리는 밖에서 새어 들어오는 무거운 발걸음 소리를 다시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가까이에서 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문을 열고 복도를 향해 나갔고 이번에는 계단 아래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서 있는 듯한 느낌이었지만 빛이 부족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겁에 질린 우리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가려던 순간 창문 밖에서 희미하게 불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손전등을 든 사람이 이곳으로 다가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호기심과 공포가 교차하며 현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이 점점 가까워질 때 현관문이 드르륵 열렸습니다. 그때 웃고 계시는 주인 아저씨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순간적으로 안도감이 들었지만 그가 한 말을 듣고 우리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여기 위층에 또 다른 손님들도 오셔서 내가 조금 늦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순간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위층에는 우리 외에 다른 손님은 없었던 것입니다. 아저씨가 말한 다른 손님들이 과연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에게서 돌아가서 거울에 비친 그 그림자가 진짜 무엇이었는지 여전히 알 길이 없습니다. 그날 밤의 불빛과 소리들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지만 그때의 경험은 평생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펜션을 떠나 서울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서로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도시의 소음조차 익숙하고 편안하게 느껴졌던 그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평범하고 많이 알려진 곳으로 놀러 가야겠다고. 이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창작된 공포썰로 진실과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해 주세요. 두 번째 이야기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 이곳엔 오래된 전설이 존재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우물 귀신이라 불렀다. 그 귀신은 예전 마을을 지배했던 폭군의 딸이라고 전해졌으며 그녀는 아버지의 폭정을 막기 위해 목숨을 잃었다고 했다. 그 후로 그녀의 원혼이 우물에 깃들어 밤이면 원한에 가득 찬 울음소리를 낸다고 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단순한 전설로만 여겼다. 서울에서 오랜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나는 이곳에서 조용한 삶을 살고자 시골 마을로 이사를 왔다. 소일거리로 마을 기록들을 조사하던 중 우연히 우물 귀신에 관한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다. 처음엔 그저 웃어 넘겼다. 하지만 이상한 일들은 내가 그 우물을 보기 시작하면서 일어났다. 어느 날 마을 가장자리에 있는 오래된 우물을 우연히 거닐다 보게 되었다. 낡은 돌벽과 오랜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우물은 아무래도 오래된 이야기의 그 주인공인 듯했다. 호기심에 이끌려 우물 안을 들여다본 순간 갑자기 찬 기운이 온몸을 감싸고 소름이 끼쳤다. 평범했던 날씨가 갑자기 구름으로 뒤덮이고 콧노래처럼 들리던 새소리도 멈춘 듯했다. 그날 밤 내 방 창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바람 소리겠거니 했지만
점점 그 소리는 날카롭고 깊게 내 귀에 박혀왔다. 마치 어떤 여자가 흐느끼는 소리 같았다. 창문을 열어 확인해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런 일이 며칠 동안 반복되자 심기가 불편해졌다. 마치 우물이 내게 말을 걸려고 하는 듯한 불쾌한 기분이었다. 나는 불면의 밤을 보내고 결국 마을의 연장자 할아버지를 찾아가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할아버지는 나를 한참을 바라보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다. 자네는 그 우물에 가서는 안 됐어. 그 우물에는 여전히 그녀의 원혼이 남아있단 말이야.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무시했어야 했네. 우물 가까이 가면 그녀의 슬픔과 공포가 자네에게 옮겨갈 수도 있어. 하지만 호기심은 쉽게 잦아들지 않았고 나는 스스로 그 우물의 비밀을 풀고자 다시금 우물로 향했다. 이번에는 우물을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 밧줄에 몸을 묶고 조금씩 우물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다. 속삭임과 같은 소리가 점점 커지자 무섭기도 했지만 이내 주위를 둘러봤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오래된 반지를 발견했다. 녹슬고 빛바랜 반지에는 누군가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마을로 돌아와 마을 사람들에게 반지에 대해 물어보니 바로 그 폭군의 딸 이름이었다고 했다. 그 순간 나는 그 반지가 그녀의 것이었음을 확신하게 됐다. 이야기는 참혹했다. 그녀는 아버지를 막기 위해 반란을 일으킨 백성들에게 자신을 희생했다. 그녀의 희생으로 인해 마을은 평화를 되찾았지만 그녀의 시신은 누구도 찾지 못했다. 그로 인해 그녀의 원혼은 우물에서 떠돌고 있었던 것이다. 반지를 다시 우물 속으로 던지고 나서야 이상한 소리는 멈췄다. 마을 사람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우물을 봉인하고 그곳에 작은 비석을 세웠다. 그 비석에는 그녀의 이름과 함께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마을을 위해 희생한 용감한 이를 기억하며 이제 편히 잠들 길. 그 후로 우물 귀신의 이야기는 전설로만 남게 되었고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가끔 밤이 되면 그 비석 앞에 누군가 앉아 있는 것이 보인다고 한다. 아마 그녀는 여전히 마을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닐까? 세 번째 이야기. 오래된 아파트 단지 7번째 층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오래된 엘리베이터가 있었다. 주민들은 그 엘리베이터를 붉은 엘리베이터라 불렀지만 그 누구도 그 이유를 제대로 설명할 수는 없었다. 수십 년 전 한 여성이 붉고 검은 드레스를 입고 그 엘리베이터에 들어간 뒤로 실종되었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그렇지만 그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나 증언은 없는 듯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2023년 새로 이사온 대학생인 현수는 친구들에게 그 엘리베이터에 타보자고 제안했다. 친구들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결국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동의했다. 그날 밤 이들은 3층에 있는 현수의 집에 모여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어느새 자정을 넘긴 시간, 복도는 고요하고 불빛은 약했다. 이들은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잠시나마 망설였지만 곧 현수가 버튼을 누르면서 문의 버튼이 켜졌다. 오래된 기계가 그러하듯 엘리베이터는 천천히 내려왔고 문이 열렸을 때 이들은 향기와 함께 엘리베이터 안에 낯선 향기를 느꼈다. 엘리베이터 내부는 약간 어둡고 붉은 조명이 머리 위에서 깜빡이고 있었다. 현수와 친구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 7층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는 천천히 이동하기 시작했고 곧 화면에는 7이 표시되었다.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다. 이 멈춤은 몇 초간 이어졌는데 그들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다시 누르려는 순간 불빛이 깜빡거리며 엘리베이터가 급강하기 시작했다. 놀라움과 공포에 휩싸인 이들은 손잡이를 꽉 잡고 비명을 질렀다. 몇 초도 되지 않아 엘리베이터는 딱 멈췄고 이들은 바닥에 쓰러졌다. 숨을 고르면서 일어섰을 때 이들은 눈앞에 서 있는 한 여성을 보았다. 붉고 검은 드레스를 입고 있는 그녀는 그저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흐릿하게 보였고 마치 공기의 일부분인 것처럼 느껴졌다. 그 순간 엘리베이터의 문은 열렸고 이들은 예상치 못한 13층에 도착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관리실에 문의했을 때 실제로 13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들이 겁에 질린 채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갔을 때 복도는 오래된 필름처럼 고요하고 낡은 상태였다. 벽지의 무늬는 80년대 스타일이었고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다. 그들이 다시 엘리베이터로 향하려는 순간 뒤에서 다가오는 발소리를 들었다. 한 번도 들을 수 없을 것 같은 심연의 끝에서 울려 퍼지는 것 같은 소리였다.
그들은 재빨리 엘리베이터로 달려가 탑승했고 이번엔 미친 듯이 문을 닫고 아래층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가 내리기 시작하는 동안 문틈 사이로 그들이 처음 본 여성의 흐릿한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다. 마침내 엘리베이터는 또다시 충격과 함께 내려왔고 이들은 아파트 1층에 도달했다. 당황한 채 조용히 엘리베이터를 뛰쳐나오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파트를 빠져나왔다. 그들이 돌아본 것은 훨씬 뒤 안전한 카페가 천천히 밝아오던 새벽이었을 때였다. 몇 주가 지난 후 이들은 그날 밤 사건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소를 찾았다. 관리인은 과거에 수많은 일이 겹쳐져 있었던 걸로 보였다. 30여 년 전 실종된 여성에 대한 기록이 있었고 그녀의 마지막 목격 정보는 바로 그 엘리베이터와 관련이 있었다. 그리고 그 엘리베이터는 이후 개보수 작업 중 수상한 흔적들이 발견되어 봉인되었다고 전해졌다. 그날 밤 이후 현수와 친구들은 다시는 그 엘리베이터 근처에 가지 않았다. 그리고 아직도 그 아파트에는 붉은 엘리베이터가 존재하며 간혹 밤마다 문득 비어있는 13층의 회색 복도에서 그녀의 발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계속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